경찰을 사살한 성병대는 사제총 17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사제총 진단합니다. 박 대통령이 재단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청와대 관여를 인정했습니다. 퇴임 후 대비용이라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최순실과 최측근 고영태 씨가 만든 유령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최순실과 안종범 수석이 재단에 개입한 녹음 파일 존재도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전기를 마구 쓰면 사형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입수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 압박을 강화하고 전략 자산은 상시 배치합니다.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또 실패했습니다. 2살배기 치료를 거부하고 떠넘겨 숨지게 한 전남대와 전북대병원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뉴스쇼판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미르, K스포츠 두 재단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이 있다면 누구라도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퇴임 후를 대비한 사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이 두 재단 의혹을 특정 보도한 지 석 달 만에 청와대가 일부 관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최순실 씨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둘러싸고 의혹이 잇따르는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기만 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지키는 소임을 다하고 제가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중단되기를 바란다며 재단 설립이 퇴임 후 대비용이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전 세계에 퍼뜨렸다면서 두 재단의 설립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관 주도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일정 부분 관여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재단 운영 과정에 불법이 있다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재단 설립 운영에 보이지 않는 손이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가 지나치게 인신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운영 과정의 문제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비선 실세 논란의 핵심인 최순실 씨 의혹 제기에 대해선 인신공격으로 규정하며 차단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친박 진영에서도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더 이상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자는 겁니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는 안 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친박 진영은 그간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 의혹에 대해 줄곧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정현 대표부터 나서서 검찰 수사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수사를 해서 엄정하게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 K스포츠 재단과 최 씨의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받는 더 블루케이가 업무적으로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으로 이대 총장이 사퇴하자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최 씨 개인 비리로 선을 긋습니다.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님하고 과거에 그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것은 무슨 권력형 비리니 현 정권과 연결을 지면서 정치 공세를. 야당은 박 대통령이 도둑이 재발절인식 해명을 했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민간재단 설립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자세히 파악하게 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논란을 중단할 게 아니라 철저한 수사로 해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논란을 덮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과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일 뿐입니다.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가 미르재단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녹취 파일이 곧 세상에 나올 듯합니다. 미르재단의 전 사무총장인 이성한 씨는 최 씨와 나눈 대화를 포함해 미르재단 사업과 관련한 모든 회의를 녹음했다고 합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 씨는 재단을 좌우한 차은택 씨와 갈등 끝에 지난 9월 사임했습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회의와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녹취 파일을 받았거든요. 습관이 그래요. 미르재단 사업을 논의한 청와대 연풍문 회의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 녹취돼 있고 다 제가 관리했고요. 청와대 이슈 방송도 많으니까. 이 씨 주변 인물은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나 최순실 씨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명예를 지키려면 누군가 유일하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녹취 파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씨는 지난 4월 4일 안 수석으로부터 물러나달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며 안 수석에 대해 서운함도 토로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하면 당장 못 받더라도 바로 전화가 왔었고 되게 인정하실 것 같고 그렇게 다들 이렇게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 지난 8월 최순실 씨가 불러내 입단속을 요구한 대화도 몰래 녹음했습니다. 이 씨는 언론 등에 공개할 뜻도 내비쳤는데 제 명예를 위해서는 제보 아니라 파일을 줄 용기 있어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 전국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문제 인물 최순실 씨가 만든 유령 회사가 국내외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 씨가 이런 업체를 만들기 시작한 건 2014년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설립된 고원기획이라는 회사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광고기획, 스포츠시설 관리 등이 사업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펜싱 국가대표 출신 고영태 씨가 CF 감독 차은택 씨를 최순실 씨에게 소개한 뒤 함께 만든 업체입니다. 고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핸드백을 만들어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등기부에 고 씨의 이름은 없지만 고 씨의 측근이자 당시 최순실 씨를 돕던 김모 씨가 대표이사로 돼 있습니다. 미르재단의 한 관계자는 고영태 씨의 성 고와 최순실 씨 개명 이름 최서원의 원을 합쳐 고원기획이라는 이름이 나온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내이사인 차은택 씨와 차 씨의 측근이자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역할을 한 김성현 씨도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원기획은 활동도 없이 3개월 만에 해산했습니다. 이후 고 씨는 최 씨가 한국과 독일에 각각 만든 더 블루케이의 이사로 들어갑니다. 제가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스포츠 에이전트를 해보려고 시작했다가 국내에 실정하고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에도 코어플랜이라는 유령 회사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업 목적은 공교롭게도 고원기획처럼 광고업과 스포츠 관련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미르, K스포츠 이 두 재단에 대해서 언급하자 검찰이 이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두 재단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실세로 의심받는 최순실 씨는 독일로 출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최순실 씨가 독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독일에서 생활해온 딸 정유라 씨와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내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다른 지역이나 미국 등지로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 씨의 위치를 파악한 뒤엔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시민단체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3주 만에 문체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은 문체부 국장급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미르재단 설립 경위 등을 물었습니다. 검찰은 최근 수사검사를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 8부로 배당하고 수사팀 규모마저 작게 꾸려 미르 K스포츠재단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부인이 박명성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갤러리에서
돈을 내지 않고 전시회를 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 단장은 박근혜 정부의 문학의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 후임으로 이 미르재단 스캔들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정현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문학의 황태자로 통하는 차은택 감독의 후임인 박명성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해 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부인의 민화 전시회 때 갤러리를 무상으로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단장은 당시 지인들에게 전시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전시회에선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50에서 200만 원의 그림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명성 단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예술 감독을 맡았었고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냈습니다. 야당은 정권 차원의 부패라며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한 것씩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정현 대표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고 주로 무상으로 그렇게 초대 작가전을 거기서 할 때도 있고 비어 있을 때가 많고. 이 대표는 박 단장과는 가족들끼리 왕래하는 오래된 사이라며 박 단장과 우리 부부가 함께하는 지인 10명 정도의 전시회를 알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새누리당을 종북 노름에 빠진 찌질한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송민수 회고록 파문 일주일이 되도록 사실관계에 대해선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여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목소리를 한껏 높입니다. 10년 전에 일에 매달려서 색깔론, 종북 노름에 빠져서 도끼자루 섞는 줄을 모릅니다. 정말로 찌질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과 청와대에도 화살을 던졌습니다. 저 문재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궁리 때문에 그런가 합니다. 청와대, 또 정부까지도 가세하는 것 같은데 정말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지경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의견을 물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하느냐는 질문에는 오늘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엔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온 것에 초점만 맞춰주신다면 제가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자꾸 물으시면 측근인 김경수 의원은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을 결정한 메모가 있다며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권으로 합시다. 외교장관이 양보하세요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겁니다. 야당은 이병호 국정원장이 송민순 회고록이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사견을 피력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2007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전 대표와 송민순 전 장관이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늘 송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와대 통일외교정책수석이었던 윤 장관이 밝힌 당시 상황을 이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해 2007년 11월 15, 16, 18일 세 차례 회의가 열립니다.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정책수석으로 회의 멤버였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번 모두 참석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윤 장관께서는 당시에 그 결의안에 대해서 줄곧 찬성하는 입장이셨답니다. 윤 장관은 특히 18일 회의에서 격론 속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교부 안팎에선 그와 관련한 기록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윤 장관의 말대로라면 16일 이미 기권하기로 결정했고 북한에 통보만 했다는 친노 진영의 말은 맞지 않게 됩니다. 기권이 다수 의견이었다는 친노 인사들의 주장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주중대사는
홍 장관 의견에 동의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제대로 기억은 못하지만 찬성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문재인 실장이 당시에 초기에 찬성 입장이었다고. 그래서 문 대표는 당시에 자기가 찬성 입장이었는지 지금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당시 회의 참석자 중 4명이 찬성이고 기권은 3명에 그칩니다. 기권 의견이 다수였다는 친노 진영의 주장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전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지역 곳곳에서 작년 말부터 물과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이 시당위원회에 몰려가 항의하는 사태도 벌어졌다고 했는데 TV조선이 취재해보니 실상은 더 심각했습니다. 김미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 최악의 전력난은 1년 전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북한 당국은 전기를 망탕, 즉 흥청망청 쓰다 걸리면 사용할 거라고 주민들의 엄포를 내렸습니다. 비생산 부문 전력 공급도 끊었습니다. 11월에는 탄광 채석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벌목까지 금지돼 주민들은 난방 없이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외부에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추워 죽을 지경이오. 뗄 걱정, 전기 걱정, 물 걱정, 먹을 걱정까지 걱정 안 할 일이 없으니. 지난 1월 5차 핵실험 이후 대외 교역이 타격을 받으면서 물, 전기, 물자 부족 사태는 더 극심해졌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어제 국감에서 북한의 전력난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수도 전기가 끊기자 주민들이 시당위원회에 몰려가 물, 전기를 달라며 집단 항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굶주린 군인들이 탈국장에서 강냉이를 훔치다 경비원에 맞아 죽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핵실험 2달 뒤부터는 중국이 물자를 끊을 거라는 소문이 돌아 장마당에서 사재기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검찰소와 경제감찰과가 나서 사재기 물품 몰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올해 들어 벌써 64명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나흘에 1명꼴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김정은은 선제 타격 참수작전 계획이 보도된 후엔 공개 활동의 수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이 올해에만 64명을 공개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30명 수준이었던 예년과 비교했을 때 2배가 훌쩍 넘습니다. 공포정치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김정은 자신은 체제 불안과 대북 압박 위기감 때문에 동선을 철저히 숨깁니다. 최근 들어 행사 일자와 장소를 갑자기 바꾸고 폭발물, 독극물 탐지, 처리를 위한 장비를 해외에서 서둘러 도입하는 등 김정은의 공개 활동도 올해 9월까지 99회에 그쳤습니다. 예년의 75% 수준입니다. 김정은이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자기 목숨이기 때문에 네. 자칫하면 자기가 정밀 타격당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폭음과 폭식으로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 군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친형인 김정철은 권력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감시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재구실 못하는 자신을 보살펴주는 큰 사랑을 베풀었다는 감사 편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헛것을 보고 술병을 깨는 등 정신불안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여동생 김여정은 고위 간부의 사소한 실수도 처벌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6월 이후 활동하지 않아 임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을 닷새 만에 다시 발사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올해 들어 8차례 발사해서 한 번만 성공하고 모두 실패했는데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형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에서 무수단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곧바로 공중 폭발했습니다. 지난 15일 같은 장소에서 무수단 발사에 실패한 지 닷새 만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모두 8차례 무수단을 발사했지만 지난 6월 1,400km 높이까지 고각 발사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군 당국은 김정은이 미국을 압박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무수단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무수단 발사도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만난 직후였습니다. 사거리 3,5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은 괌 등 태평양의 주요 미군 기지들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 공개한 신형 고출력 엔진을 무수단에 장착해 발사 시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 신형 엔진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에 접목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입단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높이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또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흥영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인권 협의체를 만들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략 협의체도 신설해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B-51을 비롯한 전략 폭격기의 상시 배치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2 회의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본토와 같은 핵 공격 방어에 나서고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상시 협의한다는 겁니다. 전략 폭격기 등의 미국 전략 자산 상시 배치 논의도 진행됩니다. 이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 연례안보 협의회에서 협의가 될 것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핵무기 운반 전략 자산으로는 날아다니는 요새 B-52 폭격기,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B-2 스텔스 폭격기, 원자력 추진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전략 자산들은 북한의 도발 시기에만 잠깐 출격해 일회성 시위라는 빈축을 샀습니다. 하지만 상시 배치가 이뤄지면 사실상 핵무기 배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협의체를 신설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상시 협의해 유엔에서 공론화하고 책임 문제까지 다룬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어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김포공항역은 스크린 도어를 전면 교체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역의 3분의 1이 정비 대상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예고된 인재를 막지 못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고장난 스크린 도어를 혼자 고치다 19살 외주업체 직원이 목숨을 잃은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혁신하겠습니다. 안전은 1%를 놓치면 100%를 잃는다는 마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하철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307개의 역 중 101개의 역의 스크린 도어 정비가 필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포공항역은 유일하게 전면 교체 대상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고장이 났지만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면 개량 쪽도 지금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에 사람이 끼었는데도 전동차가 출발한 건 레이저 인식 센서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직진 신호로는 사고가 난 김포공항역처럼 역사가 곡선일 경우 제대로 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설비업체를 최저입찰제로 선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포공항 사고 당시 기관사는 열차를 3번씩이나 정차 후 재출발시켰던 것으로 확인하고 목격자를 대상으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소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겠다던 서울시. 잇따른 사고를 막지 못한다면 안전대책은 공연불이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얼마 전 10명이 숨진 고속버스 화재 사고는 비상탈출구가 막혀 피해가 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건물 출입구는 어떤지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으로 잡아당기는 문이라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보가 울리자 건물 안 사람들이 동시에 문을 밀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또 다른 재난 상황.
역시 아수라장이지만 모두 문을 밖으로 열며 신속히 대피합니다. 재난 대비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공연장과 학교, 교회, 관공서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 시설 문이 바깥 방향으로만 열리게 돼 있습니다. When you have to escape from a building that you push the door and not pull the door. Because when there are a lot of people behind you, you are not able to pull the door. You have to push it. 화재와 지진, 테러와 같은 긴급 상황 시 본능대로 문을 밖으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긴급 상황을 가정하고 문을 열어 피신해 보겠습니다. 문이 바깥으로 열리는 구조의 경우 이렇게 손쉽게 모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열어야 하는 문은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닫힐 수 있습니다. 국내 소방법은 다중이용 시설에 주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따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상구만 피신 방향으로 열리도록 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출입구 개폐 방향은 별도 규정조차 없습니다. 방향의 설정이 따로 없는 거죠. 그게 아닌 거는 방향의 설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때문에 건물 출입구 방향은 제각각. 안쪽으로 열리는 곳은 물론 한 번에 한두 명만 통과되는 회전문뿐인 건물도 있고 아예 일부 출입문을 막은 곳도 많습니다. 관공서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은 긴급시 어느 쪽으로 문을 열고 나갈지 혼란스럽습니다. 진입하는 문 방향이요? 미는 방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잘 기억 안 나요. 비상문 설치 위반 단속은 실적이 연간 약 300건이고 그나마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끝나 유명무실한 실태입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하지만 문이 밖으로 열린다 하더라도 긴급 상황에서는 이 손잡이를 잡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또 다른 안전장치를 이용합니다. 이 패닉바입니다. 문이 쉽게 열리게 도와주는데요.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고 커다란 막대가 출입문에 붙어 있습니다. 건물 비상구에 설치된 공황 탈출 장치 패닉바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재난 선진국들은 비상 탈출로에 패닉바를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상시 탈출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일반 문손잡이는 힘을 줘 돌리거나 잡아당겨야 하지만 패닉바는 노약자가 살짝 밀기만 해도 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특히 화재가 나 문손잡이가 뜨거워져 만질 수 없는 경우나 두 팔로 다른 사람을 돕는 때에도 몸으로 문을 열 수 있어 피신이 용이합니다. 크기가 커 연기와 정전 등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상구 손잡이 설치에 관한 소방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다중이용 시설이나 대형 건물에 패닉바를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일부 대형 병원이나 폐금지어진 고층 건물에서만 패닉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몸이 부딪히는 순간 문이 열리기 때문에 문이 굉장히 빨리 개방된다. 그리고 개방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100%다. 피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패닉바 같은 안전장치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긴급 재난 상황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차이를 가져온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삼성그룹의 이부진, 이무재 부부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무효가 됐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이번에는 남편인 임고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삼성전기 상임 고문, 양측의 이혼 소송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재판 관할권이었습니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 2부는 1심이 진행됐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했던 1심 판결은 무효가 됐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혼 소송은 1심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부진 사장과 살던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을 서울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임고문 측은 환영했습니다. 절차상의 위법 여부를 정리한 것이니까요. 본안에 대한 판단은 전혀 아니고 본안에 관해서는 이제 서울가정법원에 가서 1심에서 이혼과 친권, 양육권을 인정받았던 이부진 사장 측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그 사건 관계자들이 좀 더 힘들어할까 봐. 이 사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경우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또 받아야 합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임 고문 측이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새로 제기한 이혼과 1조 2천억 원대 재산분할 소송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치아를 고정시키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2만 원대에 수입해 최고 99만 원에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코를 골고 이를 가는 것을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주름까지 없애준다고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한 다단계 판매업체. 남성이 수십 명 앞에서 치아를 고정하는 자신들 제품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2주 정도는 다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심한 사람들은 개선이 돼요. 턱관절뿐만 아니라 코골이,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부작용을 호소합니다. 아프더라고. 음식을 씹을 때 씹을 수 없는 그 약간 이제 그 통증 같은 것이 쓰다 이제 중단했죠. 알고 보니 이 의료기기는 무허가 제품이었습니다. 43살 이모 씨는 수입한 치아 고정기 2만 2천 개를 다시 포장해 다단계 판매업체에 넘겼습니다. 이 씨 등은 이 제품이 주름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시가 74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수입 가격 2만 원 정도인 제품을 88만 원에서 최고 99만 원에 판 겁니다. 무려 44배의 폭리입니다. 공산품으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의료기기로 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입증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는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 이 씨 등 8명을 검찰에 넘기고 제품은 모두 회수 조치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많지 않은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돈까지 훔친 속칭 삐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항의하는 손님에게는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에 오줌까지 누기도 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비틀거리는 만취객을 유인하는 호객꾼. 현금을 주면 술값을 깎아준다며 손님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낸 뒤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빼냅니다. 일명 총을 쏜다라고 하거든요. 신부름을 갔다 오잖아요. 돈 좀 뽑아라고 그냥 호주머니 다시 넣고. 부산 연산동 유흥가에서 속칭 삐끼를 하던 술집 종업원 25살 손모 씨 등 17명은 술값보다 많은 현금을 인출하고 지갑을 훔치는 수법으로 13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해 혼자 유흥가를 지나던 30, 40대 남성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술값을 10배 넘게 바가지를 씌운 뒤 손님이 항의하면 주먹을 휘두르고 핸드폰을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막 출금이 됐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하여튼 조금 약간 몸싸움도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잠든 손님에겐 오줌을 누는 엽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손님은 모텔에 재운 뒤 성매매를 했다고 속여 신고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술집에서 현금이 많이 인출됐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해 종업원들을 검거했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어제 저녁 발생한 오페산 터널 총기 난사 사건 집중 보도합니다. 경찰이 숨지게 한 이 총격전은 치밀한 계획 범행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인 선병대 집에선 사제총을 만드는 데 쓰인 재료들이 한가득 나왔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헬멧을 쓴 선병대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걸어갑니다. 가방 속엔 사제총 17정과 흉기 7개, 사제 폭발물이 들어있습니다. 총기 난사를 벌이기 직전 모습입니다. 이틀째 경찰 조사에서 선병대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총격전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한 선병대의 거주지에선 총기 제작에 필요한 목재와 화약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컴퓨터 본체와 화약을 분리해낸 왕구용 폭죽 껍데기 그리고 글루건 등 총기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회수하였습니다. 경찰은 또 선병대의 컴퓨터를 압수해 사전에 총기 만드는 방법을 검색했는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병대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사격 연습을 했는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선병대는 어제 저녁 이웃에게 사제총을 쏘고 둔기를 휘두른 뒤
숲을 숨어 출동한 경찰에게 총을 난사해 김창호 경감을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성병대가 다소 진술이 오락가락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프로파일러 투입과 함께 정신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전과 7범의 성 씨는 피해망상에 휩싸여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총격전을 벌이기 전엔 경찰을 살해하겠다고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덕경 기자입니다. 성병대는 평소 신경질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주택의 쪽방에서 3년 동안 거주하던 성 씨는 외출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웃과의 왕래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원한 관계도 없던 이웃에게 사제총을 쏘고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술 한잔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이제 몸이 아파서 술을 못한다. 그 사람 본 적 얼굴만 알지 뭐 말을 해본 적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경찰을 출동시켜 총격전을 벌이기 위한 사전 범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병대는 SNS에 경찰이 살인 누명을 씌우려 한다며 부패 경찰을 살해하겠다고 2차례나 적었습니다. 경찰총에 맞아 숨지거나 정신병원에 갇히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도 썼습니다. 성병대의 피해 망상은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가면서 뚜렷해졌습니다. 20대 여성과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해 7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누명을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교도소 교사를 샤프펜슬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과대망상을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자기가 굉장히 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어를 하지 않으면 내가 심각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있죠. 주민센터에 찾아가 경찰 때문에 직장을 못 구한다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총격범 성병대를 검거하는 데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시민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순직한 고 김창호 경감의 빈소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성병대가 경찰과 시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한 거죠. 인근 음식점 업주 김종호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병대를 쫓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자 발치하고 칼하고는 저희가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미행을 했죠. 신고해서 112에다가 위치 파악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니까. 김광현 씨 등 3명은 경찰보다 먼저 성병대를 덮쳤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성병대의 도주 경로를 소리쳐 알리고 경찰을 따라가며 힘을 보탰습니다. 경찰관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간인분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되게 다른 피해가 없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순직한 김창호 경감의 빈소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1989년 순경 공채로 시작해 27년 동안 헌신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아들 22살 김모군도 그런 아버지를 보고 의경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더 말할 나이가 없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진정한 리더. 누구나 다 닮고 싶어. 누구나 다 그렇게 되고 싶어. 경찰은 고인을 경감으로 1계급 특진 추수했습니다. 장례는 모레 서울경찰청장으로 치러집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성병대는 사제총 17정을 모두 직접 만들었습니다. 취재진도 인터넷에서 제조법을 보고 따라 해봤더니 20분 만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나무 토막 두 개에 철제 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성병대가 경찰관에게 난사한 사제총입니다. 경찰은 성병대가 인터넷에서 제조법을 배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명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수제총을 검색하면 600만 개가 넘는 제조법과 설계 도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형 포털과 초등학생용 인터넷 카페에도 버젓이 등장합니다. 젊은 사람들 사과하는 데 있죠. 자기 뭐 한다고 하죠. 공구상가에서 구한 재료들로 20분 만에 만든 사제총입니다. 성병대도 이렇게 총을 만들어 쇠구슬과 화약을 넣고 난사했습니다. 파이프에 채운 화약에 불을 붙이면 쇠구슬이 나가는 원시적인 방식이지만
순직한 김창호 경감의 어깨를 관통했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조악한 사제총이라도 화약 폭발로 유리창을 산산조각내고 철판을 구부러뜨릴 위력이 생기는 겁니다. 금치거의 설정 또는 포탈 업체의 주기적인 정화 작업이 주요한 예방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인터넷엔 총뿐 아니라 화염 방사기와 대포 제조법까지 가득하지만 방통위가 2년간 제재한 총기 제조 정보는 530여 건에 불과합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경찰관이 총에 맞아 순직하는 끔찍한 사건이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비록 사제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사건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사회부 정세영 기자와 이 문제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지금 사제총으로 보이는 걸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게 성병대가 쓴 그 총하고 비슷한 겁니까? 네, 어제 공개된 성병대의 사제총을 보고 네. 저희 취재진이 똑같이 만든 건데 딱 20분 걸렸습니다. 20분 걸렸어요? 예, 지금 원리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이 파이프 안에 쇠구슬과 함께 화약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지금 탄 흔적이 보이는데 불을 붙이면은 폭발이 일어나면서 쇠구슬이 격발되는 예. 그런 원시적인 방식이거든요. 저희 취재진은 인터넷에서 이 예. 사제총 제조법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는데 한 유명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핸드메이드건 사제총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무려 600만 건이 넘는 제조법과 설계 도면까지 나옵니다. 아니 다시 600건도 아니고 600만 건입니다. 600만 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그런 총기 제조법이나 설계 도면을 인터넷에 올리면 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에서 올라온 동영상을 모두 네.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사제총을 제가 한번 볼까요? 아니 이걸 만드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고 또 실험까지 또 오늘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도 이건 뭐 미국처럼 총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이건 이제 훨씬 좀 높아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성병대 사건으로 그런 우려가 실제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사제총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밀반입돼서 적발된 불법 총기가 올해만 250정 가까이 됩니다. 이런 추세면은 작년에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는데 예. 이 문제는 이 상황이 이런데도 성병대가 어제 10발 넘게 쏠 동안 경찰은 너댓 발밖에 대응을 못했거든요. 예. 이 경찰 규정을 보면은 첫 발은 공실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발이 공포탄이고 세 번째 발부터 이제 실탄인데 그것도 허벅지를 조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총기 사고도 잇따르고 있고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 이 어제 같은 긴박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는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찰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총을 아무것도 나가지 않고 두 번째 공포탄이니까 실탄이 나가기까지는 사실 한 20-30초가 걸려버리는데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총기 사용은 아주 엄격히 제한해야겠지만 유사시에는 뭔가 조치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제 많은 시민들이 놀란 게 성병대가 이건 뭐 헬멧도 쓰고 그리고 방탄복까지 입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작정하고 총격전에 대비했다고 봐야죠. 어제 성병대에게서 발견된 사제총만 17정, 17정. 흉기가 8개, 이 조그만 사제 폭발물까지 있었는데요. 네, 더 큰일이 날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인을 향한 어떤 불특정 다수랑 테러까지도 뭐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예. 이 그림에도 보이지만 성병대는 방탄조끼를 입고 헬멧까지 쓰고 있었거든요. 네. 방탄조끼는 이제 인터넷 같은 곳에서 10만 원 정도에 파는 건데 예. 모든 무기를 챙겨서 총격전을 하려고 나온 거로 지금 볼 수가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순직한 김창호 경감은 예. 방탄조끼를 입고 있지 못했습니다. 애초에는 이제 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왔고 아하. 이제 사제총기가 쓰인다는 신고가 뒤늦게 들어왔거든요. 순찰차엔 방탄조끼가 없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김 경감은 이 성병대를 빨리 잡기 위해서 예. 후배보다 먼저 나서려다가 아하.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제가 주목한 거는 이 범인 성병대가 이 보면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나와서도 내년까지 그 전자발찌 있죠.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야 되는데 성병대가 보면 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그러고 나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성병대가 범행 전에 전자발찌를 끊었는데 이 특별한 도구로 끊은 게 아닙니다. 부엌칼로 간단하게 절단을 했거든요. 네. 지난 7월에도 강남 개포동에서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전자발찌를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가위로 전자발찌를 가볍게 끊었습니다. 이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하는 게 매년 10건 이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플라스틱이었던 전자발찌가 지금은 스테인리스 재질인데 아직도 쉽게 잘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강철로 만들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착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또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게 이 성병대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중점 관리 대상에서 빠졌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법무부는 지금 뭐 신형 전자발찌를 개발한다, 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이 국민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런 성폭행범의 인권은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어야 하는 여성들의 인권은 이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저는 뭔가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로 벼랑 끝에 놓인 삼성전자. 이 경쟁사인 LG화학의 배터리 사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휴대폰의 LG 배터리, IT 업계에 어색한 동거가 시작될 듯합니다. 김하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갤럭시 노트 7 리콜 발표 당시 삼성전자 경영진은 다른 제조사 배터리를 쓸 수 있다고 암시합니다. 실제 사용하는 건 두 군데고 한 대가 한 회사가 더 늘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LG화학 배터리를 자사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스마트폰 배터리는 계열사인 삼성 SDI에서 60%, 중국 ATL에서 40%를 공급받습니다. 여기에 LG화학 제품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LG화학은 이미 삼성의 경쟁사인 애플 아이폰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공급받으려면 제품의 핵심 정보인 내부 설계도를 LG와 공유해야 합니다. 또 기존 납품업체의 비율을 줄여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신뢰도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최상으로 강구를 하겠죠. 기존에 있던 업체들의 제품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새로운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 스마트폰 세계 1위를 지켜야 하는 삼성전자가 자존심을 꺾고 LG 배터리를 채택할 것인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적과의 동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지난달 2살 아이와 할머니가 수술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치료를 거부한 병원에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지역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서 징계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고 또 근본적인 대책 방안도 없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2살 김모군이 할머니 손을 잡은 채 후진하던 차량에 사고를 당합니다. 크게 다친 두 사람은 오후 5시 48분 전북대병원에 도착했지만 병원에선 22분 만에 다른 병원 이송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복지부 조사 결과 당시 정형외과 전문의를 호출하지도 않았고 환자 상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 거부 사유인 다른 수술 2건도 시급성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했습니다. 또 전원 요청을 거부한 전남대병원에 대해서도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한시적 조치입니다. 향후 6개월간의 평가를 거쳐서 6개월 후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10여 개 병원은 환자 상태를 명확히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피했습니다. 수술을 못 받아 숨진 김 군의 아버지는 허탈해합니다. 기대도 안 했고 의사로서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책임감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부는 각 병원에 전원 한라인 직통번호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엔 의문입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요즘 내 집 꾸미기가 열풍이죠. 하지만 큰돈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부실 공사로 하자가 생기거나 마음대로 시공을 하는 등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한 김정훈 씨. 3,100만 원에 전체 수리를 계약했지만 업체는 공사가 끝나자마자 다짜고짜 5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실리콘 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다. 페인트 비용이 포함 안 돼 있다. 이런 비용까지 이제 나중에 결국에 이 업체가 요청하는 거는 3,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집 공사는 부실했습니다. 콘센트는 위태롭게 달려 있고 실리콘 마감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인테리어나 설비공사의 피해 구제 신청은 연간 33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부실 공사로 하자가 생겼다는 내용이고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도 10%를 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사용하는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은 하자 보수 관련된 조건까지도 같이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재와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김희자입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하며 탈당했습니다. 세 판짝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내 손학규계 의원들의 동반 탈당설이 제기됩니다. 아무래도 이쪽 저쪽으로 오락가락한 손 전 대표의 복귀보다는 야권발 정계 개편이 촉발될지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정계 복귀 선언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섭니다.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당 대표를 하면서 얻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습니다. 당직도 버리겠습니다. 상임고문직을 맡고 있던 더불어민주당도 탈당했습니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정치권의 새 판을 짜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치와 경제의 새 판 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손 전 대표는 명운을 다한 6공화국이 아닌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탈당한 겁니다. 이찬열, 김병욱 의원 등 친손학규계 의원들의 동반 탈당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여기 남아서 뭐 하겠느냐며 손 전 대표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동반 탈당이 현실화하면 비노계를 중심으로 한 야당발 정계 개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손 전 대표의 합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당은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환영하며 하지만 잦은 당적 변경에 대한 비판 목소리와 함께 손 전 대표의 새 판 짜기 실험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여야는 오늘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내일 우수석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을 의결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내일 예정된 청와대 국정감사에 불참의 뜻을 밝힌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비판을 쏟아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검찰에 대한 지휘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이곳은 이화여대가 아닙니다. 이화여대에서는 불출석하고 비학점 받았을지 몰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정수석은 관례적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방어에 나섭니다. 총 120회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그 가운데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는 국감 3번, 현안보고 1번, 결산심사 1번 등 5차례. 내일 아침 10시가 되어야만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 불출석 여부가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내일 우수석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권을 의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출석하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는 거예요. 운영위 구성상 야당이 과반을 넘어 동행 명령권 의결이 가능하지만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서명 후 발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명령장이 발부되더라도 우수석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동행 명령장이 발부돼도 우수석이 따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우수석 고발도 추진하겠다는 태세여서 양측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정린입니다. 미국 대선 마지막 TV 토론, 우려했던 대로 정책은 없고 말꼬리 잡기와 인신공격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혜영 기자입니다.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도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클린턴은 성추문으로 공격을 시작했고
Donald thinks belittling women makes him bigger. 트럼프는 이메일 스캔들로 반격했습니다. 5 years in jail for lying to the FBI. One lie. She's lied hundreds of times to the people, to Congress, and to the FBI. 그러자 클린턴은 트럼프가 러시아의 이메일 해킹을 도왔다며 푸틴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습니다. Well, that's because he'd rather have a puppet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두 후보는 우방국 방위비 문제를 놓고도 또 맞섰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등이 부자라며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했고, 클린턴은 동맹관계를 찢는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지루한 토론 분위기는 트럼프가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반전됐습니다. That you will absolutely accept the result of this election. I will look at it at the time. I'm not looking at anything now. I'll look at it at the time.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대서특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순조롭게 출발한 트럼프가 미끼를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의 승패는 조사 매체에 따라 엇갈렸습니다. CNN은 52대 39로 클린턴의 손을 들어줬지만 워싱턴 타임스 온라인 여론조사는 트럼프 우세라는 응답이 73%로 22%인 클린턴 우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4년을 결정지을 유권자들의 선택은 19일 뒤로 다가왔습니다. TV조선 윤혜우입니다. 미국 화폐 중 가장 작은 단위는 이 펜입니다. 우리 돈 10원짜리 같은 동전인데요. 아무래도 큰 돈이 아니다 보니 하찮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자, 만약 이 동전 하나에 $1,000가 걸려 있다면 조금 달라지겠죠? 이 행운의 페니 찾기, 김지수 기자입니다. 도시 곳곳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페니 동전. 길을 지나는 사람들 중 아무도 동전을 주우려 하지 않습니다. Dropped a bunch of change and I only picked up the quarters and I left the pennies and the nickels. It's annoying when people only tip pennies. It's just extra clutter in my pocket. 달러화 중 가장 작은 단위인 1센트짜리 페니는 우리 돈 약 10원입니다. Of the nearly 10 billion pennies minted each year, half of them are removed from circulation. People simply don't value them anymore. 미국의 한 금융회사가 작은 돈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색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등 미국 대도시 10곳에 페니 동전을 10개씩 뿌려놓고 시민들이 찾도록 한 겁니다. 뒷면에 10만 센트라고 새겨진 이 행운의 동전을 찾으면 현금 $1,000로 바꿔줍니다. Then I'll pick up the penny. Now I'm going to start paying attention.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에 네티즌들은 바닥을 보고 다니자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때늦은 가을 태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태풍 사리카에 이어 슈퍼 태풍 하이마가 또 찾아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세찬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야자수는 강풍에 밀려 한쪽 방향으로 꺾였고 도로 위 전신주들도 기울여졌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시속 315km. 슈퍼 태풍 하이마가 필리핀을 강타했습니다. Ayaw ko naman nang mamatay kami, alangan na hindi ako pumunta dito. Gusto ko pa naman mabuhay, lumikas kami dito sa mas malayo sa tubig. 필리핀 기상당국은 최고 단계의 폭풍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 6만여 명을 강제 대피시켰습니다. 하이마는 지난 2013년 7천여 명의 희생자를 낸 태풍 하이엔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Damaging itong super typhoon na to. Ang importante po ay ang bawat isa ay nasa kaligtasan. 인구 1,000만 명이 거주하는 필리핀 루손 섬을 휩쓴 하이마는 내일 오전 홍콩과 중국 광둥성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미 태풍 영향권에 든 홍콩은 도로가 온통 물바다로 변하는 등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22호 태풍 하이마가 한반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작은 얼굴에 긴 팔다리가 인상적인 카푸친 원숭이. 초기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돌을 깨서 날카로운 면을 만드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영국 연구진은 이 행동이 견과류나 과일을 으깨는 도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연 상태의 원숭이가 석기를 만드는 행동이 관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한 광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트럼펫을 부는 광대부터 키다리 아저씨로 분장한 삐에로까지 매년 이맘때쯤 열리는 광대 회의입니다. 올해는 14개 나라에서 400여 명이 참가했는데 최근 공포의 광대놀이가 범죄에까지 악용되면서 직업 광대들은 혹시 일자리를 잃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옷을 차려입은 여성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사상 첫 여성 파업 시위. 이달 초 16살 소녀가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르자 검은 수요일로 정하고 시위에 나선 겁니다. 검은 시위 물결은 SNS를 타고 멕시코, 칠레 등 남미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요즘 고궁문화재 낮보다 밤에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볼 수 없는 색다른 야경을 즐기기 위해서인데요. 백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경복궁 앞뜰에 들어서면 화려한 광채의 근정전이 위엄을 드러냅니다. 물 위에 은은히 비치는 경회로 오색빛 조명을 받으며 600년 세월의 자태를 한껏 뽐냅니다. 경복궁 야간 개장은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관람객들로 문전성시입니다. 야간 개장 처음 왔는데 아이들하고 우리 역사를 알고 싶어 하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무료 입장이 가능한 한복 차림의 행렬은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임금님이 즐겼던 밤참 체험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실제 와보니까 참 정취도 있고 그리고 또 음식도 정갈하고 또 건강식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지난해 100년 만에 공개한 소주방을 식사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안표까지 나돌았던 경복궁, 창경궁의 성공에 이어 지방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전주 천년 법담, 강릉 경포 야행, 부여 사비 야행 등 전국 68만 명의 관람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가 지역의 발전의 장애물로만 여겼는데 지역 발전의 효자,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역 주민들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문화재청은 내년 8곳을 추가로 선정해 전국 18곳에서 야경 축제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총으로 살해한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 경남 창원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해 서울로 압송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박 씨와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숨진 3명은 10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오피스텔 성매매가 적발된 대법원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A 부장판사는 사표를 냈지만 대법원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I'm not in a position to discuss this kind of compensation that will be from the head office. It's not my jurisdiction. 편지와 음료수를 든 여성이 울산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지난번 태풍 구조 작업 때 숨진 강기봉대원이 근무했던 소방서입니다. 소방관이 그린 편지에 소방대원 한 분 없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파이팅 이런 위로의 말도 있습니다. 당시 뉴스를 본 초등학생 딸이 꼭 전해달라는 편지입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충실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소명감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는 자기 용돈으로 음료수도 샀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손편지와 격려 그리고 위로금이 이어지면서 동료 대원들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일 프로야구 플레이오프가 시작됩니다. 2년 만에 맞붙는 NC와 LG의 분위기는 정반대지만 서로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건 양 팀의 같은 전략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미디어데이 참석을 했습니다. NC 김경문 감독은 죄송하다는 말로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좀 페넌트 레이스나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삼선발 이재학을 플레이오프 엔트리에서 제외시킨 NC. 간판 타자 테임즈까지 음주운전 징계로 1차전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팀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은 것은 맞습니다. 선수들한테 오히려 더 뭉쳐서 이 어려움을 또 헤쳐나가자고. 기자분들의 질문도 반면 LG 양상문 감독은 여유로웠습니다. 포스트 시즌 세 번째 출사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뭐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즌 상대 전적은 NC가 9승 1무 6패로 앞서는 상황. 하지만 2년 전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LG가 3승 1패로 승리했습니다. 잇따른 NC의 악재에 분위기는 신바람을 탄 LG가 우위입니다. 무리수를 던지기보단 우위에 있는 분위기로 NC를 제압하겠다는 양파고 양상문 감독. 이에 맞서 김경문 감독은 나성범, 박성민 등 무게감 있는 한 방으로 LG의 분위기를 가라앉히겠다는 전략입니다. 2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에서 맞붙는 NC와 LG는 태커와 소사를 각각 선발 투수로 내세웠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는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종일 뿌연 하늘이었는데요. 내일은 미세먼지가 점차 물러가면서 대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겠고 남부는 흐린 가운데 제주는 새벽부터, 전남 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릉의 낮 기온이 16도 등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0대 범죄자의 사제총에 맞아 순직한 김창호 경위는 정년을 6년 앞둔 모범 경찰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경희처럼 목숨을 잃는 경찰관이 매년 10명을 넘습니다. 500명 이상의 경찰관은 범죄자들에 의해 부상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경찰관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것은 흉악범 대응 매뉴얼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관들이 지금보다는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내일은 경찰의 날입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